육소봉전기 고룡 원저 제14장 제2부 수화대도 14. 꽃을 수놓는 남자 혹서 뜨거운 태양이 모래 먼지 가득한 길 위에 내리쬐이고 있었다. 상만천의 얼굴에 칼자국 역시 햇빛을 받아 붉은빛을 띠었다. 세 줄기의 칼자국에 7, 8군데의 내상 덕분에 그는 지금의 지위와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비가 오고 습기 찬 날이면 내상 부위에 뼈가 시큰시큰 쑤시고 아파와 감개무량하게도 그날의 괴롭고 힘들었던 혈전이 떠오르곤 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다. 매월 500냥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부총표두의 역할을 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그것은 진실로 피와 땀을 맞바꾼 대가였다. 요즘에는 그가 직접 호송하러 나가는 일이 아주 드물었다. 진원표국의 총표두와 그는 본래 동문 사형제로 아침에는 무공을 연습하고 저녁에는 술을 마시면서 이미 몇 년간 유유자적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터였다. 그들의 금창철검기만 보이면 동남 일대의 강도들은 감히 진원이 호송하는 물품을 건드릴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호송은 아주 중요했다. 물품의 주인은 그들 사형제가 직접 운반해주기를 요구한 데다가 총표두의 관절염까지 재발하여 상만천 혼자서 거의 27근이나 되는 거철검을 메고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진원 위세를 드날린다. 쟁자수 노조는 이곳 밥을 벌써 20년이나 먹고 있었다. 나이는 적지 않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컸고 또 중간중간 요긴할 때 12동이의 고량주를 마시고는 지금 막 정력을 과시하면서 앞에서 호송팀을 불러대고 있는 중이었다. 상만천은 푸른 수건을 꺼내 땀을 닦았다. 세월은 양보하는 법이 없어서 그는 갑자기 자신이 정말 늙었음을 느꼈다. 이번 호송 작업이 끝나면 노령으로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때가 될 것이다. 날씨가 너무 더웠으므로 앞에 좀 시원한 곳이 있다면 목을 좀 축이고 다시 떠나도 늦지 않을 듯 했다. 상만천은 말고삐를 당겨 앞쪽으로 달려갔다. 노조를 막 도와주려고 하는데 돌연 앞쪽에 한 사람이 단정히 길가에 앉아 술을 놓고 있는 것이 보였다. 얼굴에 수염이 가득한 남자였다. 상만천이 강호를 떠돈 지 30여 년이 되었으나 남자가 술을 놓는 것은 본 적이 없었고 더군다나 이렇게 뜨거운 태양을 고스란히 받아가며 길가에 앉아 술을 놓는 사람은 더더욱 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 혹시 미친 게 아닐까? 그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 계란을 깨어놓으면 익을 정도로 뜨거운 날에 그는 자홍빛의 솜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기괴한 것은 얇은 헛옷을 입은 사람들조차 온통 땀투성이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땀 한 방울조차 없었다는 점이다. 상만천은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휘둘러 뒤에 따라오던 운반 수레를 멈추게 하고는 쟁자수 노조에게 눈짓을 했다. 노조도 강호에서 달고 다른 사람으로 상만천이 처음으로 호송 운반을 할 때 쟁자수로서 그를 따라갔던 사람이다. 당연히 그는 나이든 주인의 뜻을 잘 알았다. 가볍게 기침을 한두 번 하더니 기력을 모아 달려나갔다. 이 수염 가득한 남자는 정신을 집중하여 술을 놓고 있었는데 마치 춘정이 일어난 여인네가 규방에서 바삐 혼례 예복에 술을 놓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17, 8개의 수레가 이미 그 때문에 길을 가지 못하고 멈춰 섰는데도 그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그가 술을 놓고 있는 것은 한떨기 검은 모란이었는데 놀랍게도 여인네보다 섬세한 솜씨였다. 노조가 갑자기 소리쳤다. 친구가 수놓은 이 모란화는 아주 훌륭한 애만 아쉽게도 이곳은 술을 놓고 앉아있을 곳이 아니네. 그는 워낙 목청이 컸는데 지금은 또 이 사람을 놀라게 할 생각으로 더욱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이 수염 가득한 남자는 고개도 쳐들지 않았고 눈조차 깜빡이지 않았다. 설마 바보의 귀머거리는 아닐까? 노조는 참지 못하고 다가가 그의 어깨를 치며 말했다. 이복에 길을 양보해주지 않겠나? 우리는.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멈춰지고
안색이 갑자기 변했다. 방금 손을 뻗어 어깨를 칠 때 이 수염 가득한 남자가 수놓던 침으로 그의 어깨를 한 번 찔렀다. 칼을 맞는다 해도 미간조차 찌푸릴 리 없는 강호의 영웅이 수침으로 한 번 찔렸다 해서 뭐가 그리 대단하겠는가? 노조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손을 움츠리려고 하자 손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닌가. 그의 몸 반쪽이 전부 마비된 것 같았다. 이 수침에 무슨 사문회도의 술수가 있었단 말인가. 노조는 뒤로 세 발자국 물러나 자기의 손을 보았다. 손은 전혀 붓지도 않았는데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놀랍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상만천이 몸을 날려 말에서 내려 수염 가득한 남자에게 달려와 인사하며 말했다. 친구께선 아주 아름다운 모란을 수놓으셨군요. 수염 가득한 남자는 고개도 들지 않고 웃으며 말했다. 나는 다른 것도 수놓을 수 있네. 상만천이 물었다. 어떤 것을요? 장님을 수놓지. 상만천이 웃으며 말했다. 장님은 수놓기가 쉽지 않을 것 같군요. 수염 가득한 남자, 즉 대호자가 말했다. 장님은 수놓기가 가장 좋다네. 침 2개만 있으면 장님을 수놓을 수 있지. 상만천이 말했다. 어떻게요? 바로 이렇게. 그는 갑자기 손을 뻗어 노조의 얼굴에 침 2개를 찔렀다. 노조는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땅바닥에 쓰러져 대굴대굴 굴렀는데 소나기 사이로 피가 흘러나왔다. 바로 눈에서 흐르는 피였다. 상만천의 안색이 급변하여 손을 돌려 칼을 잡았다. 수염 가득한 남자는 도리어 유유자적하게 그곳에 앉아 말했다. 목에 침 2개 가지고 장님을 수놓지 않았나? 상만천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친구는 아주 손이 빠르시군. 장님을 수놓는 게 가장 빠르다오. 침만 있으면 36명의 장님도 수놓을 수가 있지. 이 호송 작업에 참여한 사람은 상만천 자신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36명이었다. 수행하는 3명의 표사들도 모두 뛰어난 고수들이었는데 그들이 말을 달려 다가왔다. 그래서 상만천은 비록 놀라기는 했으나 감정을 억제하며 노한 목소리로 물었다. 친구는 무슨 원한이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물품을 약탈하려는 것인가? 난 술을 놓으러 왔소. 상만천이 말했다. 아직도 술을 놓을 생각인가? 먼저 36명의 장님을 수놓고 그 후에 80만 양을 수놓은 뒤 돌아갈 거요. 상만천이 박장대소하며 말했다. 공교롭게도 내 검 역시 수놓는데 뛰어난 물건이라네. 무엇을 수놓는가? 죽은 사람을 수놓지, 죽은 사람을. 웃음소리가 멈추는 것과 동시에 칼을 빼는 소리가 들렸다. 이 거철검은 비록 무슨 신령스러운 대단한 칼은 아니었지만 예전에 철검 선생이 만든 진품이었다. 상만천은 이 검에 최소한 40여 년의 시간과 정력을 쏟아부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찌 그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수행하는 표사들 역시 병기를 꺼내들었다. 하나는 알령도요, 하나는 연자창이요, 하나는 상문검이었다. 표객들은 주로 물품을 급습하는 자들을 상대하는 농림의 친구들이었다. 그들에게는 무슨 강호의 도인이 1대1 결투니 하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었다. 상만천이 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양청자 함께 덤벼들어 저자의 초자를 먼저 없애버리세. 초자란 눈을 말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장님으로 만들려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또 다른 사람이 그들 장님으로 만들고자 하는 법이다. 강호의 호걸들은 본래 이에는 이, 피에는 피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수염 가득한 남자는 여전히 술을 놓았고 27근의 철검이 바람소리와 함께 공격해 들어왔다. 연자창의 동룡치수 역시 측면에서 그의 허리를 찔러갔다. 진원의 표사들의 무공은 그들 사형제들의 가르침을 받은 탓에 초식 출수가 당연히 뛰어났다. 수염 가득한 남자가 돌연 웃으며 말했다. 술을 놓았소. 그의 모란이 완성되었다. 그가 수놓던 침을 비스듬히 들 때
상만천은 단지 차가운 끝이 번뜩이는 것을 느꼈을 뿐인데 어느새 눈을 찔렸다. 그곳에는 이 속도를 형용할 수 있는 사람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상만천은 미친 듯이 한번 부르짖더니 철검을 날리고는 고꾸라졌다. 땅 하는 소리가 나더니 철검이 멀리 있는 길가의 나무에 1척 정도 날아가 꽂혔다. 이때 수염 가득한 남자는 이미 4번째 장님을 수놓고 있었다. 70개의 침 36명의 장님. 얼마나 빠른 속도이고 얼마나 잔인한 수법인가. 한 폭의 하얀 비단이 상만천의 얼굴을 덮고 있었는데 그 위에는 순식간에 아주 크고 빨간 모란이 수놓아져 있었다. 강중이가 걸을 때 몸에서는 마치 살아있는 방울소리처럼 항상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났다. 그는 당연히 방울이 아니었다. 강중이는 평남 왕부의 총관으로 아주 위엄있고 아주 권위가 있는 인물이었다. 왕부에는 당연히 많은 기밀의 요충지가 있었고 그곳의 문에는 당연히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모든 열쇠는 그가 보관하고 있었다. 몸에 23개의 열쇠를 지닌 사람이 길을 걸으면 당연히 딸랑거리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신중하고 침착할 뿐만 아니라 아주 충직하고 13태보행년이라는 일신상의 무공을 지니고 있어서 정말로 칼로 찌를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그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의 철사장은 이미 30% 정도 완성되어서 돌을 조각처럼 깨뜨려 가루로 만들 수 있었다. 왕야는 그에게 열쇠를 보관하라고 하고서는 줄곧 마음을 놓고 있었다. 지금 그는 왕야 대신 명주 하나와 옥 2개를 가지러 보물창고에 가는 길이었다. 오늘은 왕야 애첩의 생일이다. 왕야는 애첩에게 명주와 옥을 생일 선물로 주기로 이미 약속한 터였다. 세상 대부분의 남자들처럼 왕야도 자기의 소중한 여자에 대해서는 항상 대단한 선심을 쓰곤 했다. 긴 복도는 왕부의 보물창고와 이어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고 고요했다. 누구든 감히 한 발자국이라도 접근하려 했다간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금지구역에 들어선 후에는 7, 8발자국 정도마다 강중이가 직접 훈련시킨 철갑 병사들이 석상처럼 창을 잡고 서 있었다. 이 병사들은 아주 엄격한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날벌레들이 날아와 얼굴에 앉는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그것들을 잡아발로 밟아 죽이겠지만 그들은 절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강중이는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아주 엄격했기 때문에 누구든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해서 강아지 한 마리라도 금지구역에 들여보내는 날이면 그자 역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그조차 들어갈 때는 그날의 암호를 말해야만 했다. 오늘의 암호는 해와 달이 함께 빛난다였다. 아주 길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강중이처럼 영준하고 엄숙한 사람조차 얼굴에 기쁜 빛을 숨길 수 없었다. 그도 오늘 왕비의 수연에 초대된 귀빈이었다. 이 일이 끝나면 곧 예복으로 갈아입고 가서 축하주를 마실 터였다. 그래서 그의 발걸음은 평상시보다 훨씬 빨랐다. 허리에 장검을 찬 8명의 병사가 그의 뒤를 따랐다. 병사들은 모두 고수들로서 이들은 100명당 하나씩 추려낸 사람들이었다. 강중이는 아주 신중한 인물이었다. 보물창고의 중문은 열쇠로 굳게 채워져 있었다. 1척 7촌 두께의 철문이 총 3개 있었는데 자물쇠는 유명한 장인이 특별히 제조한 것이었다. 강중이가 마침내 최후의 문을 열자 한 차례의 음산한 찬 바람이 얼굴에 확 덮쳐왔다. 이곳도 세상의 많은 보물창고들과 마찬가지로 무덤처럼 음산하고 냉랭했다. 단지 무덤에는 죽은 사람이 있을 뿐이었지만 이곳에는 죽은 개미조차 없었다. 매번 이곳에 들어올 때마다 강중이의 마음속에는 아주 기괴한 생각이 떠오르곤 했다. 어떤 사람이 이보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만일 이곳에서만 생활해야 한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가령 그에게 이 세상 보물 전부를 준다 해도 그는 이곳에서는 단 하루도 머물기 싫었다. 이제 그는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최대한 빨리 일을 끝내고 나가야지 하는 생각 말이다. 그는 이번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은 전혀 하질 못했다. 차갑고 음산한 보물 창고에는 놀랍게도 사람이 있었다. 그것도 산 사람이. 그 사람은 얼굴에 수염이 가득했고 자홍빛의 속옷을 입고 놀랍게도 보물 상자 위에 앉아 술을 놓고 있었다. 강중이는 이런 일이 생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는 확실히 한 사람이 살아있는 한 남자가 앉아서 술을 놓고 있었다. 귀신이 아닐까?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강중이는 등골이 오싹해져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그는 집중해서 술을 놓고 있었는데 꼭 여인네가 자기 규방에서 술을 놓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켰다. 그는 검은 모란을 비단자락에 수놓고 있었다. 강중이가 겨우 진정하고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들어왔소? 수염 가득한 남자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당당히 말했다. 걸어 들어왔소. 당신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소? 수놓는 곳이지. 강중이가 냉소하며 말했다. 당신은 술을 놓으러 특별히 이곳에 왔다는 거요? 이곳에서만 술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온 것이요. 대체 무엇을 수놓고자 하는 거요? 눈먼 강중이를 수놓을 거요. 강중이가 천장을 쳐다보며 박장대소했다. 그는 아주 화났을 때만 이렇게 미친 듯이 웃어대곤 한다. 미친 듯한 웃음소리 속에서 그는 어느새 뛰어들어가 쌍장을 날렸다. 바로 돌을 깨부수는 철사장력을 사용한 것이었다. 그는 갑자기 장심이 순간 마비되는 것을 느꼈다. 벌에 한 번 쏘인 듯한 느낌이었는데 수장의 힘이 어느새 돌연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바로 이때 차가운 끝이 한번 번쩍하더니 어느새 그의 눈을 찔렀다. 13태보행년은 비록 세상에 다시 없는 강한 무공이었으나 눈에 관해서는 영공한 바가 없었다. 바깥의 병사들은 한바탕의 부르짖음을 듣고 재빨리 달려왔지만 철문은 이미 안에서 잠겨 있었다. 그들이 문을 억지로 비틀어 열고 들어갔을 때 강중이는 이미 기절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아주 붉은 비단 한 자락이 그의 얼굴에 덮여 있었다. 비단 위에는 검은 모란이 수놓아져 있었다. 선방에서는 향을 태우고 있었다. 화만루는 이미 깨끗이 목욕을 하고 조용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고과대사가 친히 요리한 음식을 먹으려면 깨끗이 목욕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인내심도 있어야 했다. 고과대사는 쉽게 요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아주 시간에 잘 맞춰가야 한다. 그뿐 아니라 그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왔을 때만 요리를 하곤 했다. 오늘은 때마침 시간을 잘 맞춰 온 것이었다. 화만루 외에 황상 고송거사와 바둑이 제일이요. 시주가 두 번째요. 검법이 세 번째라 불리는 목도인도 있었다. 이 사람들은 물론 평범한 손님들이 아니었으므로 고과대사 역시 특별히 기뻤다. 드디어 황혼빛이 어둑어둑해지고 맑고 청아한 저녁 종소리가 들려왔다. 화만루가 나갔을 때 고송거사와 목도인은 이미 정원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바람이 중림에 불어왔고 더운 기운은 이미 이 홍진 밖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화만루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두 선배님들을 이곳에서 뵙게 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목도인이 웃었다. 그는 원래 무언가에 구속됨이 없고 예의범절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무당파의 장로였는데 지금은 의외로 그의 수없이 꿰맨 해진 도포를 벗어버리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푸른 웃옷을 입고 있었다. 사람에게 구속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는 무당파 장문 자리를 맡으려 하지 않았었으나 고과대사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선 그도 어쩔 수 없이 작은 일에 조금은 신경을 써야 했다. 고과대사의 괴팍한 성질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터였다. 고송거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보아하니 목도인의 말씀이 맞는 것 같구려.
화만루가 말했다. 도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요? 목도인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분명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 거라고 했네. 설사 우리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해도 자네는 분명히 알 것이라고. 고송대사가 탄식하며 말했다. 허나 난 그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구려. 목도인이 말했다. 나도 모른다오. 그저 나에겐 자네가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 있을 뿐이지. 고송대사가 말했다. 어떤 장점이요? 목도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모르겠는 일은 아예 생각을 안 한다는 점이요. 고송대사도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 자네가 만일 술만 마시지 않는다면 분명 300살까지도 살 수 있을 거라고 내가 항상 말하지 않았소. 목도인이 말했다. 만일 술을 마시지 못한다면 내가 뭐하러 300살까지 살려고 하겠소? 선방에는 중념이 늘어져 있었다. 중념을 사이에 두고 뭐라 형용할 수 없이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다. 누구의 식욕이라도 자극하기에 족한 그런 향기였다. 고송대사가 탄식하며 말했다. 고과대사의 요리는 과연 천하제일이라니까. 목도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는 자기가 만든 음식을 보살님이 맛보신다 해도 감동하게 될 거라고 항상 말하지 않나? 고송거사가 말했다. 가만히 있자. 이미 음식이 차려진 것 같은데 뭘 더 기다리나? 그들은 중념을 걷고 들어가다가 갑자기 멍청해졌다. 음식도 음식이려니와 웬 사람이 이미 그곳에 앉아 정신없이 먹어대고 있었다. 그 불청객은 그들을 기다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깨끗이 목욕을 하지도 않았다. 사실 이 사람은 완전히 진흙투성이일 뿐 아니라 온몸에서 땀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고과대사는 뜻밖의 그를 쫓아내지도 않고 도리어 그에게 요리를 집어주고 있었다. 마치 그가 더 빨리 먹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듯이 말이다. 목도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스님이 편애를 하는군. 고송거사가 말했다. 우리들을 초청해 놓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음식을 대접하는군. 목도인이 말했다. 우리더러 깨끗이 목욕하라고 하더니만 이 사람은 방금 진흙 속을 구르다 나온 사람 꼴을 하고 있군. 고과대사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이중이 확실히 편애를 했다오. 하지만 단지 한 사람에게만 편애할 뿐이니 그대들은 화내봤자 소용이 없다오. 목도인이 말했다. 왜 그를 편애하는 거요? 고과대사가 말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나도 어쩔 수가 없구려. 목도인도 웃으며 말했다. 자네를 탓하지는 않네. 지난번 이 사람이 50년 동안 묵은 내 술 2동이를 먹어버렸을 때 나 역시 그저 그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화만루가 쓰게 웃으며 말했다. 이 사람한테는 보살님도 어쩔 방법이 없을 겁니다. 두부 요리 한 접시, 구운 두부 한 접시가 전부 바닥나자 육소봉이 마침내 먹기 시작하며 세 사람을 향해 웃으면서 말했다. 얼마든지 욕하십시오. 전 먹기나 할 테니까요. 당신들은 실컷 욕하시고 저는 실컷 먹고요. 목도인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다른 사람이야 자네 속임수에 걸려들지 몰라도 난 아니네.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순식간에 세 덩이의 오리고기가 그의 뱃속에 들어갔다. 화만루는 육소봉의 옆에 앉더니 곧 미간을 찌푸리고는 말했다. 자네 보통 때는 그다지 냄새가 나질 않았었는데 오늘은 어째 방금 진흙 속에서 건져 올린 개 같은 냄새가 나. 육소봉이 대답했다. 열흘 동안이나 씻지를 못했기 때문이야. 며칠? 열흘. 화만루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동안 자넨 뭘 했나? 아주 바빴지. 무슨 일로 바빴는데? 노름빚을 좀 갚느라고. 자네가 누구한테 노름빚을 졌는데? 육소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사공적성, 그 나쁜 자식 말고 또 누가 있겠나? 화만루가 말했다. 무엇 때문에 그 사람한테 빚을 졌는데? 육소봉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지난번 그와 공중제비로 내기를 했는데 내가 그를 완전히 이겼었다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날 찾아와서는 나더러 내기를 하자고 하더군.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나? 당연히 승낙했겠지.
그런데 그 꼬마 녀석이 요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공중제비만 연습했으리라고 누가 알았겠나? 1시간 동안에 680번이나 넘더군. 심하더군, 심해. 그래서 자네는 내기에 진 대가로 그에게 무엇을 해주었나? 우린 만약 내가 이기면 그가 이후 날 만날 때 무릎 꿇고 나에게 인사하고 날 아저씨라 부르기로 했지. 만일 내가 진다면 열흘 동안 그를 위해 680개의 지렁이를 파주기로 하고 말일세. 공중제비 하나에 지렁이 하나씩 말이지. 화만루가 웃으며 말했다. 어쩐지 자네가 지렁이처럼 된다 했지. 목도인도 결국 웃음을 참지 못하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자네가 정말로 그를 위해 680개의 지렁이를 잡았단 말인가? 육소봉이 한숨을 쉬며 쓰게 웃더니 말했다. 처음 며칠 동안에는 지렁이가 그래도 좀 많은 것 같더니 그 다음부터는 지렁이 보기가 너무 힘들더군. 고송대사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 도두광 중에 도두광이 그렇게 많은 지렁이를 어디에 쓰려고 했을까? 육소봉이 한스럽게 말했다. 그는 본래 지렁이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지렁이 잡는 꼴을 보고 싶었을 따름이지. 목도인이 웃으며 말했다. 육소봉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네. 이거 정말로 유쾌한걸. 육소봉이 누나를 굴리며 말했다. 저와 내기 하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목도인이 말했다. 무슨 내기 말인가? 술내기요. 난 자네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다네. 육소봉이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설마 패배를 인정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목도인이 말했다. 벌써 패배를 인정했다네. 난 자네보다 술을 못 마시고 건법도 서문치설과 엽고성에게 미치지 못한다네. 자네가 정말 내기를 걸고 싶다면 바둑으로 내기를 하는 게 어떤가? 육소봉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당신의 속임수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도인이 교만하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야 내 바둑이 천하에서 제일이라는 건 알지만 바둑 말고도 내가 누구보다 잘하는 일이 하나 있다는 것은 모르고들 있지. 무슨 일인데요? 먹는 것. 자네, 나와 먹기 내기를 하겠는가? 육소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내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전 대식가가 아닙니다. 묵도인도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아니 그렇게 명성이 자자한 육소봉이 패배를 인정할 때가 다 있다니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걸. 고과대사가 갑자기 말했다. 사실 요즘 강호에서 가장 이름을 날리는 건 이미 그가 아니라네. 육소봉이 말했다. 제가 아니라면 누굽니까? 고과대사가 말했다. 맞춰보게. 서문취설. 화만루가 말했다. 듣기에 그는 요즘 아미사수 중에 손씨 아가씨와 줄곧 함께 있어서 아주 오랫동안 강호의 얼굴을 내밀지 않는다던데. 육소봉이 말했다. 그에게도 그런 날이 있으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난 그가 조만간 스님이 되려는 줄 알고 있었는데. 고과대사가 말했다. 불문에 그런 스님은 필요 없다네. 육소봉이 말했다. 서문치설이 아니라 설마 엽고성이란 말입니까? 고과대사가 말했다. 그도 아니라네. 목도인이 말했다. 엽고성은 최근 병이 아주 심각해졌지. 육소봉이 놀라 말했다. 병이라고요? 무슨 병인데요? 목도인이 웃으며 말했다. 나와 같은 병이라네. 누구든 이 병에 걸리면 다시는 검을 쓸 생각을 할 리가 없지. 육소봉이 생각을 하더니 말했다. 그렇다면 주인과 여주인이라는 말입니까? 화만루가 웃으며 말했다. 주인은 게으름병이 너무 심각하지. 육소봉이 말했다. 노실화상은 검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대비선사는 더더욱 그렇고. 그는 깊이 생각하다가 또 말했다. 피라산의 그 늙은 어미 호랑이는요? 고과대사가 말했다. 아닐세. 이 사람은 잘 알려진 바가 없을 뿐 아니라 한 번도 못 들어본 인물이라네. 육소봉이 말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요? 고과대사가 말했다. 술을 놓은 남자라네. 육소봉이 놀라 멍청해지다가 웃으며 말했다. 술을 놓을 줄 아는 남자는 적지 않지요.
제가 아는 재봉사 중에도 몇 명은 술을 아주 잘 놓는답니다. 고과대사가 말했다. 그는 술을 놓을 줄 알 뿐 아니라 장님 수놓는 게 특기라네. 장님을 수놓는다고요? 듣자 하니 그는 최근에 적어도 7, 80명의 장님을 수놓았다고 하더군. 장님을 어떻게 수놓는데요? 그의 수놓는 2개의 침으로 하나를 수놓지. 육소봉이 마침내 조금 이해하고는 말했다. 그가 수놓은 사람들은 모두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그중 적어도 4, 5명은 자네가 아는 자들일세. 누구요? 상만천, 화일범, 강중이. 그가 말을 다 끝맺기도 전에 육소봉이 놀라 말했다. 평남 왕부의 강중이? 고과대사가 말했다. 그 외에 다른 강중이가 또 있나? 육소봉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하지만 강중이는 왕부에 들어간 이후에 다시는 강호의 일에 상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있었죠? 고과대사가 말했다. 그는 본래 강중이를 건드리려는 건 아니었네. 왕부의 보물을 건드린 거지. 그가 강중이를 찔러 장님으로 만들고는 왕부의 보물들을 훔쳐갔군요. 그 밖에도 화옥헌이 소장하고 있던 70권의 자화, 진원의 80만 양, 진동의 보물, 금사하의 9만 양의 은등이 더 있지.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들리는 얘기로는 이 사람은 1개월 동안 6, 70여 개의 대사건을 일으켰는데 전부 그 사람 혼자 일을 저질렀다고 하더군. 육소봉도 탄식하며 말했다. 왜 저는 그 얘기를 듣지 못했을까요? 자네는 요즘 계속 서북지방에 있었잖나. 이 일은 모두 동남 일대에서 발생해서 며칠 전에야 이곳까지 전해왔다네. 게다가 자네는 바쁘게 지렁이만 잡고 있었고 최근에 전해져 온 소식이라면서 당신은 이미 알고 계셨군요. 아, 당신은 언제부터 소식에 이처럼 정통하게 되었나요? 고과대사가 탄식하며 말했다. 내겐 줄곧 소식에 정통한 사제가 하나 있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김구령 말씀입니까? 고과대사가 쓰게 웃으며 말했다. 다행히 나에겐 그런 사제가 하나뿐일세. 육소봉이 갑자기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뭘 알겠다는 건가? 김구령은 강중위의 친한 벗이고 당년의 천하 제1의 명포수였으니 비록 이미 손을 씻었다 해도 이 일에 관여하지 않을 수는 없겠군요. 고과대사가 수긍했다. 누구든 하루라도 공문의 밥을 먹었다면 한평생 몸을 빼낼 수가 없는 법이다. 고과대사가 탄식하며 말했다. 난 그가 애초에 그 밥을 왜 먹었는지 아직까지도 이해 못하겠네. 목도인이 말했다. 자네는 그 사람도 스님이 되길 바랐단 말인가? 고과대사가 말했다. 중은 적어도 이처럼 복잡한 일은 없다네. 목도인이 말했다. 하지만 부인을 얻을 수가 없지 않나. 고과대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구령의 가장 큰 결점은 풍류를 즐기는 점이라는 것을 강호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가 예전에 공문에 들어간 것도 여자 때문이라는 말이 있었다. 육소봉이 말했다. 김구령은 육선문에 의해 300년대의 최고수라고 공인된 바 있으니 무슨 사건이든 그가 맡기만 하면 모두 해결되겠죠. 고과대사가 탄식하며 말했다. 그래서 난 그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너무 뽐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네. 총명이 너무 지나치거든. 허나 아무리 총명한 사람이라도 조만간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만나는 날이 있게 되는 법이죠. 고과대사도 동의했다. 이 사건은 아마 그가 해결할 수 없을 테니 분명 그는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되겠군요. 고과대사가 다시 수긍했다. 당신에게 그런 사제가 있으니 당연히 그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줘야 하겠네요. 육소봉은 한숨을 쉬더니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가장 재수없는 일은 내가 바로 가장 이상적인 조력자라는 겁니다. 누구든 해결하기 힘든 일을 만나면 결국 날 찾아오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 고과대사가 말했다. 그러니 어떻단 말인가? 육소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그러니 당신이 날 청해 음식을 대접한 까닭이 무엇일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이건 자네 스스로 찾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나.
난 그대를 청한 적이 없다네. 육소봉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아마 제가 정말 재수가 없어서 이곳에 오게 되었나 보지요. 목도인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요즘 계속 재수가 없나 보네. 그렇지만 이번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전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가 술을 놓든 바지를 꿰매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루 종일 이 일을 말씀하셔도 전 상관하지 않을 거예요. 고과대사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가 자네더러 이 일에 관여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네 혼자 웬 난리인가? 육소봉이 멍청해져서 말했다. 그가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다고요? 한 사람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말로 그런 적이 없다네. 이 사람은 바로 김구령이었다. 강호의 많은 사람들은 김구령이 몸에 다른 사람들과 견주기 어려운 무언가를 두 가지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옷과 그의 눈이었다. 김구령의 눈은 특별히 크지도 그렇다고 특별히 맑지도 않았지만 그와 한번 마주치기만 하면 누구나 영원히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었다. 김구령이 입고 있는 옷은 옷감이 제일 고급스럽고 모양이 최신식이며 가장 섬세하게 만들어진 옷이었다. 그가 들고 있는 부채 역시 천금의 가치가 있는 정교한 제품으로 필요할 때면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었다. 김구령의 점혈수법 역시 인류였다. 사실 그는 무슨 일에서든지 모두 인류였다. 제인류가 아닌 술은 마시지 않았고 최고가 아닌 여인은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최고가 아닌 마차는 절대로 타지 않았다. 그는 최고로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행히 돈을 많이 버는 일을 맡고 있었다. 그는 고서화와 말을 가려내는 데 능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었고 그 덕분에 최고급의 생활을 향유할 수 있었다. 거기에다 그는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고 매력 있는 남자인데다 나이도 많아 보이지 않아서 돈을 많이 써야 하는 일에서도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천금으로 얻을 수 있는 미인을 그는 종종 푼돈조차도 쓰지 않고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생활은 줄곧 부유했고 신체 보양도 잘해왔기 때문에 보기에는 절대로 나쁜 패거리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한 무림의 고수처럼 보이지 않았고 화류계에서 놀고 먹는 방탕아처럼 보였다. 그가 다가오자 고송거사가 다짜고짜 물었다. 자네는 최근 무슨 정품으로 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더 찾아낼 수 있겠는가? 고송거사가 말했다. 괜찮은 그림 한 폭조차 없단 말인가? 김구령이 침묵하다가 또 웃으며 말했다. 제가 지니고 있는 것은 요즘 사람의 화훼 한 점뿐입니다. 고송거사가 말했다. 빨리 좀 보여주게나. 김구령이 미소 지으며 그것을 꺼냈다. 아주 붉은 비단에 검은 모란을 수놓은 것이었다. 고송거사가 멍청해지더니 물었다. 이것이 뭐가 어떻다는 건가? 김구령이 웃으며 말했다. 최근 수놓은 것이지요. 고송거사가 물었다. 혹시 신침 설부인의 진품인가? 김구령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이것은 남자가 술을 놓은 것이지요. 고송거사가 놀라 말했다. 바로 그 술을 놓을 줄 안다는 남자. 김구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바로 그가 그 왕부의 보물창고에서 술을 놓은 것입니다. 육소봉이 말했다. 그가 정말로 거기에서 술을 놓았습니까? 강중이가 문을 들어갔을 때 그는 바로 안에서 이 꽃을 수놓고 있었다네. 육소봉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왕부의 보물창고라면 경계가 삼엄할 텐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죠? 김구령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그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는 사람도 추측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네. 조금의 단서도 남겨놓지 않았던가요? 없다네. 어떤 사람이지요? 얼굴에 수염이 가득하고 더운 날에도 커다란 속옷을 입고 있는 사람일세. 그리고요? 술을 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술을 아주 잘 놓는 남자이지. 그것뿐입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세. 어떤 사람도 이것보다는 절대로 많이 알지 못하지. 그의 무공은 어떻답니까? 모르네. 강중이조차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김구령이 탄식하며 말했다.
상만청 같은 노강호조차도 그가 어떻게 출소했는지 보지 못했는데 하물며 강중이 매냐? 강중이의 철장 공력은 동남에서 최고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김구령이 탄식하며 말했다. 허나 그는 손써볼 기회조차 없었다네. 육소봉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어떻게 갑자기 허공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 고과대사가 차갑게 말했다. 자네는 이 일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면서 왜 그렇게 꼬치꼬치 묻는가? 묻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김구령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당연히 아무 상관 없네. 단지 내가 아는 것 전부를 자네도 알게 되었을 뿐. 육소봉이 그를 쳐다보다가 또 갑자기 물었다. 당신은 어째서 이 일 전부를 제게 알려주는 겁니까? 자네가 물었으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없네. 일부러 여기서 절 기다리신 건 아니고요? 자네가 올 것을 내가 어찌 알았겠나? 당신은 그러면 저를 찾을 생각이 없었습니까? 없었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음 놓고 술이나 마셔야겠군요. 그는 입으로는 비록 좋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웃는 모습은 아주 부자연스러웠다. 술조차 넘어가지 않는 모양이었다. 김구령이 또 갑자기 웃으며 말했다. 이왕 자네가 온 김에 자네에게 가르침을 받을 일이 있다네. 육소봉이 갑자기 눈을 빛내며 웃더니 말했다. 진작부터 당신에게 분명히 내게 물어볼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구령이 말했다. 이 수놓는 대도를 찾아낼 수 있고 그 비밀을 파헤칠 수 있는 인물은 아무리 찾아도 단 한 사람뿐일 거야. 육소봉이 눈빛이 더욱 빛났다. 이런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 자기 외에 또 누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일부러 물었다. 당신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공적성이네. 육소봉은 어리 빠져 물었다. 누구라고요? 사공적성. 육소봉은 입을 다물고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김구령은 눈치 없이 또 계속 말을 이었다. 사공적성의 별명이 도두광중의 왕이니 분명히 강호에서 10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기재이네. 세상에서 그 수놓는 대도가 어떻게 왕부의 보물창고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다면 그건 분명히 사공적성일 걸세. 육소봉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더 이상 듣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았다. 김구령은 일부러 장황하게 말을 이었다.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사공적성을 찾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항상 신출귀몰에서 종적을 찾을 수가 없거든. 자네라면 그가 어디 있는지 알 거야. 그러니 육소봉이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러니 저에게 그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겠다 이건가요? 그렇다네. 육소봉은 돌연 술잔을 힘껏 내려놓더니 말했다. 당신이 하루 종일 제게 헛소리를 한 것이 바로 그를 찾기 위해서였다고요? 김구령이 탄식하며 말했다. 그 외에 내가 누구를 찾아갈 수 있겠나? 육소봉은 갑자기 뛰어오르며 자신을 가리키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저요, 당신은 왜 저를 찾지 않습니까? 김구령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제가 안 된다고 누가 그럽디까? 자네는 결코 이런 종류의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네. 그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제가 왜 해결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정말 까다로울 뿐 아니라 자네가 워낙 이 일에 관여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지. 육소봉이 소리 지르며 말했다. 제가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언제 그랬어요? 일부러라도 관여해서 당신에게 해결해 보이겠어요. 그래도 난 자네가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쪽에 내기를 걸겠네. 육소봉이 탁자를 내리치며 말했다. 좋습니다. 뭐든지 내기를 걸겠다면 나도 당신과 내기하지요. 그는 이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웃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모든 사람들이 마치 누가 갑자기 개똥 밟은 것을 본 것처럼 재미있다는 듯이 있었다. 육소봉은 문득 자신의 발이 개똥을 밟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도 아주 커다란 덩어리를. 그가 발을 빼려고 해봤자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목도인이 웃다가 탄식하며 중얼거렸다.
부탁해서 하게 하는 것보다 화나게 해서 하게 만드는 것이 더 낫다더군. 정말 틀린 말이 아니로군 그래. 모임은 이미 끝났다. 고송거사는 줄곧 양생지도에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으므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고 고과대사는 일과가 남아 있었다. 운방도사의 거실에는 단지 세 사람만 남게 되었다. 육소봉은 눈을 부릅뜨고 그 붉은 비단에 수놓인 검은 모란을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물었다. 이 사람이 처음 나타난 건 언제였습니까? 김구령이 말했다. 6월 초 3일이었네. 최초로 그를 만나게 된 이는 상만천이었지. 마지막은요? 가장 최근에 본 것은 13일 전이네. 며칠 동안 새로운 사건이 또 일어났는지 아닌지는 나도 모른다네. 사공적성은 13일 전에 저와 함께 공중제비를 하고 있었으니 분명 그는 아니군요. 난 처음부터 그를 의심해 본 적이 없다네. 육소봉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 처음부터 나더러 도와달라고 할 생각이 없었습니까? 김구령이 웃으며 말했다. 난 자네가 그를 대신해 600여 개의 지렁이를 잡았다는 것을 알고 분명 여전히 원한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당신은 일부러 그 얘기를 해서 날 화나게 한 건가요? 그 방법이 아니면 어떻게 자네를 이 더러운 일에 끌어들일 수 있었겠나? 육소봉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 같은 친구와는 정말 사귈 수가 없을 것 같군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 둘 다 이 더러운 일에 빠져버렸으니 몸을 깨끗이 씻어낼 생각이나 하세. 육소봉이 생각에 잠겨서 말했다. 먼저 우리는 도대체 이 사람의 내력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합니다. 맞네. 제가 보건대 이 사람은 무공이 아주 높으니 막 나온 신출내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분명 아주 유명한 고수가 일부러 그렇게 변장하고 나와서 자신이 누군지 추측할 수 없게 만든 게야. 그가 일부러 커다란 수염을 달아분장하고 커다란 속옷을 입고 길 위에 앉아 술을 놓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구령이 웃으며 말했다. 보아하니 자네 역시 이곳 밥을 먹여야 할 것 같으이. 나처럼 육선문에서 10여 년이나 생활한 늙은 여우조차도 자네처럼 정확하게 파악하긴 힘들었으니. 육소봉은 일부러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아부란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좋은 법이지. 그때 화만루가 갑자기 말했다. 아무리 교묘히 위장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허점이 드러나게 마련인데 아마 상만천 등이 눈여겨보지 않았을 겁니다. 눈여겨보았다 해도 또 소홀했을 거고요. 그럴 가능성이 많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시 그들에게 자세히 물어본다면 아마 단서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육소봉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우리들? 화만루가 말했다. 그래, 우리들. 그 우리들이란 자네도 포함시킨 얘긴가? 화만루가 웃으며 말했다. 나 역시 장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나. 장님에 관한 일을 어찌 내가 상관치 않을 수 있겠나? 육소봉과 김구령은 서로 한번 쳐다보더니 조금 무안하고 멋쩍음을 느꼈다. 그들은 장님의 장단점을 하루 종일 얘기하면서도 바로 옆에 장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여태까지 화만루를 정말 장님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육소봉이 두어 번 받은 기침을 하더니 말했다. 좋아, 그럼 일을 각자 나눠서 처리하도록 하세. 당신들 두 사람은 상만천과 강중이를 찾아가라고. 자네는? 육소봉은 붉은 비단 자락을 품 안에 집어넣으며 말했다. 나는 이 물건을 가지고 한 사람을 찾아가겠습니다. 누구를 찾아가려는 겐가? 한 마리의 늙은 어미 호랑이입니다. 어느 호랑이 말인가? 당연히 가장 아름다운 호랑이지요. 김구령이 웃으며 말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잔인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지 말게나. 그녀에게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화만루가 담담히 말했다. 그는 분명히 조심할 겁니다. 어째서? 화만루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여러 번 물린 적이 있기 때문이지요. 무림에는 4마리의 어미 호랑이가 있는데
이 네 마리 모두 이미 육소봉을 여러 차례 문 적이 있는 것 같았다.